자, 현미경 분석 1부 첫 번째 경기는 나고야와 요코마리의 경기입니다. 저는 승패로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통계적인 부분은 화면을 멈추셔서 구독자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살롱 코멘트로 빠르게 넘어가서 분석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풋볼살롱의 현미경 분석 자료는 풋볼살롱 멤버십 킹 등급으로 가입을 하시면 카페에서 보다 편하고 빠르게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평균 점유율 꼴찌 나고야 대 평균 점유율 2등인 요코마리의 맞대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승무패 36회차 분석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나고야라는 팀은 점유율을 의도적으로 버리고 극한의 선수비 후 역습, 효율 축구를 구사를 하는 팀이기 때문에 실제 점유율을 낮게 가져갔을 때 결과가 좋은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직전 경기 가와사키 이상으로 요코마리라는 공격적인 팀은 나고야가 상성적으로 봤을 때 충분히 해볼 만한 상대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나고야가 직전 평균 점유율 1등 팀인 가와사키를 상대로도 실제 점유율이 33대 67로 밀렸고 슈팅 숫자도 10개 대 23개로 밀렸지만 나고야가 2대 0으로 승리를 거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나고야 같은 경우에는 J리그에서 최소 실점 3등을 달릴 정도로 짠물 수비를 보여주는 팀인데 이 실점 패턴 중에서 측면 크로스에 의한 실점이 5골로 나고야가 올 시즌 리그에서 실점을 한 총 실점 중에서 31.25%를 측면 크로스에 의해서 실점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요코마리라는 팀이 J리그에서 측면 크로스에 의한 득점이 17골로 가장 많은 팀이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측면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지난 나고야와의 1차전 맞대결에서도 요코마리가 측면 자원 에우베루 선수가 왼쪽 측면을 허문 다음에 크로스를 통해서 키다 타쿠야 선수의 득점을 만들어 냈었던 좋은 기억이 있기 때문에 이 측면 수비에 다소 약점이 있는 나고야를 상대로 이번에도 요코마리가 특유의 측면 패턴으로 재미를 보는 그림이 충분히 그려지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요코마리 역시 측면 공격력이 굉장히 좋지만 이 동시에 측면 윙어와 풀백들이 공격 가담 자체가 많은 팀이기 때문에 수비 상황에서는 요코마리가 측면 뒷공간을 노출하는 약점이 있습니다. 지난 나고야와의 1차전 맞대결도 보시면 이렇게 측면 뒷공간이 벌어지면서 나고야가 역습 한 방으로 득점 기회를 창출하는 장면이 여러 차례 나왔기 때문에 요코마리가 또다시 측면 공격 일변도로 나서다가는 나고야 특유의 선수비 후 역습에 측면 뒷공간이 이렇게 허물어지면서 실점 위기를 맞는 그림도 그려지기 때문에 양팀 모두 충분히 득점을 할 수 있는 상성이 그려지지 않나 싶습니다. 이 나고야 같은 경우에는 J리그에서 세트피스가 가장 강력한 팀인데 지난 맞대결 요코마리전에서도 세트피스로 득점을 하지는 못했지만 위협적인 장면을 상당히 많이 만들어냈었던 나고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요코마리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J리그에서 세트피스 실점이 딱 2골밖에 없는 팀이기 때문에 나고야가 자신들의 최대 강점인 세트피스에서도 이번 경기 득점을 하지 못한다면 상당히 답답한 흐름이 나올 수도 있는 매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양팀이 현재 치열한 1위 대결을 펼치고 있고 이 맞대결에서 승리를 거두는 팀이 확실히 선두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고야가 올 시즌 홈에서 첫 패배가 없다는 점, 요코마리가 올 시즌 J리그에서 무승부가 두 번째로 적다는 점을 고려를 한다면 양 팀의 플레이 스타일 상성이 극명하게 갈린다는 점에서 무승부보다는 승패로 한번 갈라보고 싶은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번 경기는 승패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포항 대 울산의 동해안 더비인데 과감하게 단통 무승부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이번 동해안 더비는 포항 쪽 핵심 자원들의 복귀 여부가 상당히 관건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포항의 핵심 공격수 고영준 선수와 백성동 선수가 나란히 부상 여파가 있기 때문에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소식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각에서는 컨디션에 따라서 두 선수의 복귀 가능성도 있다는 말이 들리고 있기 때문에 이 고영준과 백성동이라는 포항의 핵심 공격수의 복귀 여부에 따라서 경기 결과가 어디로 튈지 모르는 경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난 울산과의 1차전 맞대결에서 포항의 고영준 선수가 혼자서 두 골을 넣으면서 2대2 무승부의 1등 공신이 됐었기 때문에 포항 입장으로서는 고영준 선수의 복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른 핵심 공격 자원인 백성동 선수의 복귀 여부도 상당히 중요한 것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포항의 백성동 선수가 올 시즌 K리그 1에서 대구의 세징야 선수와 함께 빅찬스 메이킹 큰 기회를 9번 가장 많이 만든 선수이기 때문에 이 백성동이라는 플레이메이커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포항의 백성동 선수가 올 시즌 어시스트가 7개로 K리그 1에서 공동 선두를 달리고 있고 이 백성동 선수가 세트피스 킥도 상당히 예리하기 때문에 여러모로 이 백성동 선수 역시 포항 공격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선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포항이 이 두 선수가 깜짝 복귀가 된다면 울산도 포항 원정에서 승리를 장담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매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김기동 감독이 이끄는 포항이 홍명보 감독의 울산을 상대로 4경기에서 2승 2무 무패, 패배가 없었을 정도로 최근에 울산만 만나면 강했던 모습이 있는 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울산 같은 경우에도 측면 자원 엄원상 선수와 장신 공격수 마틴 아담 선수가 각각 부상과 경고 누적으로 결장이 되기 때문에 울산 역시 공격 옵션, 카드가 줄어든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울산 같은 경우에도 K리그 7경기 연속 무실점 경기가 없다가 직전 광주전에서 무실점 경기를 했는데 그 경기 역시 조현우 골키퍼의 선방쇼가 없었다면 실점을 해도 이상하지 않았을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울산이 최근에 수비 조직력 자체가 그리 견고한 편은 아니기 때문에 포항 원정에서 실점을 당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 선수들의 부상 복귀와 출전 여부는 아무리 여러 루트에서 정보를 수집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날 선수들의 컨디션과 감독의 결정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경기 역시 포항의 핵심 자원들의 복귀 여부를 단정 짓기에는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포항의 백성동과 고영준이 모두 복귀를 한다면 이 경기는 포항 사이드 결과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되고 만약에 이 포항의 두 선수가 모두 결장이 되거나 혹은 둘 중에 한 명만 복귀가 된다고 하더라도 원정팀 울산 사이드로 다소 기우는 경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팽팽한 매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승무패가 모두 보이는 경기이기 때문에 패턴적인 측면에 기대어 보자면 올 시즌 포항이 리그에서 3연승이 없었는데 이 3연승 문턱에서 모두 2번이나 무승부로 부러졌었던 패턴이 있기 때문에 이 경기 역시 지난 1차전 맞대결과 마찬가지로 팽팽한 무승부를 한번 과감하게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기는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경기는 천안 대 이랜드의 K리그2 2부 리그 경기인데 승패로 가르면서 천안 쪽 이변까지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주중에 한 폴만 패 심층 프리뷰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최근에 경기력적으로는 당연히 서울 이랜드의 승리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랜드가 최근에 리그 9경기에서 5승 2무 2패 나쁘지 않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나 리그 9경기에서 16골을 넣으면서 상당히 준수한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또한 이랜드가 올 시즌 오히려 원정에서 성적이 좋아서 K리그2 원정 성적 4등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천안 원정에서 홈보다 오히려 더 좋은 경기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K리그2 2부 리그 경기가 항상 승무패에 들어오면 이변이 터지는 빈도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이변의 근거들을 하나씩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서울 이랜드 같은 경우에는 현재 주전 골키퍼 1번, 2번 골키퍼인 문정인 선수와 윤보상 선수가 부상 여파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직전 경기 전남전에서 이랜드가 3번 골키퍼인 주현성 선수가 첫 경기를 치렀는데 전남을 상대로 3실점을 당했기 때문에 물론 주현성 선수가 후반에 추가 시간 결정적인 선방을 보여주긴 했어도 확실히 윤보상이나 문정인이 들어왔을 때보다는 이랜드의 골문이 다소 헐거워질 수 있는 리스크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천안이 최근에 휴식 기간에 많은 선수들을 영입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울산과 전북 같은 빅클럽에서 활약을 했었던 베테랑 중앙 미드필더 신영민 선수를 영입을 했다는 단독 보도가 나왔기 때문에 이 신영민 선수가 이번 경기 깜짝 출전을 하게 된다면 상당히 중원 쪽에서 파이팅을 불어 넣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천안이라는 팀이 신생팀이다 보니까 젊은 선수들이 많아서 경험적인 측면이 상당히 부족한 것이 약점으로 꼽혔던 팀인데 이 베테랑 미드필더 신영민 선수와 더불어서 정석화라는 공격수까지 영입을 하면서 경험을 더한 천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브라질 출신의 공격수 파울리뇨 선수까지 영입을 한 천안인데 파울리뇨 같은 경우에는 현재 천안에서 뛰고 있는 모따라는 용병 공격수와 과거 한 팀에서 한솥밥을 먹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파울리뇨와 모따가 의외의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경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 이랜드가 올 시즌 주중 경기에 이어서 주말 경기에서의 성적을 제가 표시를 해둔 것인데 이랜드가 주중의 경기를 치르고 주말에 리그 경기를 펼칠 때 상당히 성적이 좋지 못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중 주말로 이어지는 경기 일정에서 주말 경기 성적이 1승 2무 3패로 저조했던 이랜드이기 때문에 주중에 전남전을 치른 이랜드라는 점에서 충분히 주말 경기에서 경기력적인 부침이 있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물론 7월 3일 월요일에 전남전을 치른 이랜드이기 때문에 그래도 상대적으로 휴식 기간이 길었다고 볼 수 있지만 천안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경기가 6월 24일이었기 때문에 확실히 체력적으로는 이랜드보다는 천안이 한 수 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지난 5월 양팀의 첫 맞대결에서 양팀이 후반 막판까지 1대1로 팽팽하게 가다가 서울 이랜드가 추가 시간에만 2골을 넣고 3대2로 역전승을 거뒀기 때문에 첫 맞대결에서의 끈적한 모습 역시 천안적 이변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요소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섯 번째로는 수중전 변수가 있겠는데 현재로서는 토요일 천안 쪽 날씨가 비가 그리 많이 올 것 같지는 않고 소나기 정도로 보여지기 때문에 수중전에 대한 변수는 다소 적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종합적인 요소와 현재 이랜드 쪽으로 투표율이 70% 넘게 몰렸다는 점, 이랜드가 올 시즌 리그 2연무가 없었다는 패턴까지 적용을 한다면 천안의 올 시즌 리그 첫 승 타이밍도 한번 노려봄직한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최근 경기력이나 선수단의 전반적인 퀄리티, 컨디션을 고려하면 이랜드가 경기력적으로는 여전히 승리 가능성이 높은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번 경기는 승패로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경기는 산프 히로 대 가시마의 경기인데 단통 무승부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로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양 팀 모두 골 결정력 부족이라는 공통 분모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신에 양 팀 모두 기본적으로 수비가 탄탄한 팀이기 때문에 양 팀 모두 떨어지는 골 결정력 속에서 서로의 탄탄한 수비를 뚫어내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경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직전 니가타 원정에서 산프이로가 점유율을 높게 가져갔지만 오히려 니가타보다 슈팅 숫자가 적었고 기대 득점감 역시 니가타에게 밀렸던 산프이로이기 때문에 상당히 공격력이 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리그 3연패 과정에서 산프이로가 3경기 무득점에 빠져 있을 정도로 골 결정력 난조가 굉장히 심한 산프이로이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산프이로라는 팀이 J리그에서 경기당 평균 기대 득점값이 2.11골로 가장 높은 팀인데 실제 경기당 평균 득점이 1.16골에 그치고 있어서 마이너스 0.95골로 가장 좋지 못한 골 결정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가시마 또한 올 시즌 팀의 명성에 비해서는 기대 득점 자체가 뒤에서 세 번째로 최하위권으로 밀려 있기 때문에 양 팀 모두 상당히 공격력이 기대 이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직전 교토전에서도 점유율을 55%를 가져간 가시마이지만 슈팅 숫자가 교토상가를 상대로 굉장히 대등한 모습이 있었고 가시마 역시 교토상가보다 기대 득점값이 낮았을 정도로 상당히 빈공을 보여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팀 모두 주요 공격 자원들의 골 감각이 떨어져 있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산프이로 같은 경우에는 용병 공격수 더글라스 비에이라 선수가 최근에 리그 5경기 무득점에 빠져 있고 가시마 같은 경우에도 주포 공격수 스즈키 유마 선수가 리그 4경기 무득점으로 주춤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프이로 같은 경우에는 핵심 플레이메이커 미츠타 마코토 선수가 장기 부상으로 빠져 있고 가시마 역시 치넨 케이나 카키타 유키 같은 핵심 공격 자원들이 부상으로 빠져 있기 때문에 양팀 모두 주요 공격 자원들의 골 결정력이 떨어져 있는 데다가 부상 자원들까지 있다는 점에서 서로의 탄탄한 수비를 뚫어내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매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4번 경기는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경기는 우라와 대 FC 도쿄의 경기인데 승무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최전방에서 묵직한 한 방을 보여줄 수 있는 공격수의 부재가 아쉬웠던 우라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이번 시즌에 나고야로 임대 이적을 한 카스퍼 융커 선수의 빈자리가 굉장히 컸었던 우라와인데 그래도 최근에 호세 캉테라는 용병 공격수가 서서히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우라와 레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호세 캉테라는 용병 공격수가 기니 대표팀 공격수인데 폴란드 1부 리그 그리고 중국 리그에서 활약을 했던 자원인데 시즌 초반에는 상당히 부진했던 캉테 선수가 최근에 리그 2경기 연속골을 넣어주면서 그래도 우라와의 최전방 골 결정력을 어느 정도 끌어올려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라와 같은 경우에는 호세 캉테 외에도 린센, 모베리, 스콜크 같이 3명의 용병 공격 자원들이 더 있는데 이 모두 밥값을 하지 못하고 있고 심지어 이 세 선수 같은 경우에는 몸 상태가 100%가 아니라서 출전 여부까지 불투명하기 때문에 우라와 입장으로서는 현재 믿을 만한 용병 공격 자원이 바로 호세 캉테 선수 한 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최전방 골 결정력 측면에서는 오히려 FC 도쿄가 좀 더 나을 수도 있는 것이 최근에 도쿄의 공격수 디에고 올리베이라 선수가 절정의 골 감각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도쿄의 디에고 올리베이라 선수가 직전 가시와전에서도 결승골을 넣으면서 지지난 나고야전 2골 원맨쇼를 포함해서 최근에 리그 6경기 7골로 맹활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전방의 디에고 올리베이라가 버티고 있는
FC 도쿄의 한 방도 절대 무시를 할 수 없는 매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도쿄 같은 경우에는 전형적으로 원정에서 성적이 굉장히 떨어지는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올 시즌 J리그에서 홈발 랭킹이 1등일 정도로 유독 원정만 가면은 경기력이 떨어지는 약점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도쿄가 우라와 원정에 가서는 4경기에서 1승 2무 1패 상당히 괜찮은 우라와 원정 성적까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도쿄가 무승부 정도의 이변은 한번 노려볼 수 있는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라와레즈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J리그에서 실점이 두 번째로 적은 짠물 수비 팀인데 홈 경기에서는 공격력이 상승하는 대신 실점의 빈도가 늘어나는 부분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라와레즈가 올 시즌 무실점 경기가 7경기였는데 이 홈 경기에서는 9경기 중에서 무실점 경기 클린시트가 딱 한 번밖에 없었기 때문에 우라와레즈가 홈에서 실점하는 경기가 상당히 늘어난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점 역시 도쿄로서는 호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라와가 기본적으로 홈발을 받는 팀이고 도쿄는 올 시즌 원정에서 기복이 상당히 심한 팀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우라와가 좋은 경기를 할 가능성이 높지만 최근에 우라와가 홈 경기에서 무실점 경기가 현저히 적다는 점, 도쿄가 최근에 우라와 원정에서 괜찮았다는 점, 그리고 도쿄의 주포 공격수 디에고 올리베이라 선수가 최근에 절정의 골 감각을 보여주고 있는 점까지 고려를 한다면 도쿄가 올 시즌 리그 3연승이 없었다는 패턴을 적용을 해서 무승부 정도의 도쿄 쪽 이변을 한번 가져가 묵직한 매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제가 도쿄의 승리까지 가져가지 않는 이유는 공수에 걸쳐서 현재 도쿄 쪽에 부상 및 징계 결장자가 상당히 많다는 점에서 이변이 나온다면 무승부가 한계로 보여집니다. 5번 경기는 승무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경기는 가시와 레이솔 대 쇼난의 경기인데 가시와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투폴 추천으로는 무승부까지 꼭 받쳐보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최악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꼴찌 두 팀의 단두대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상황적으로 보면 원정팀 쇼난이 악재가 더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가시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그래도 컵대회 포함해서 3경기 1무 2패 승리는 없었지만 이 3경기 연속 무득점 빈공을 보여주는 상황에서 그래도 실점은 2골로 수비 집중력 자체는 나쁘지가 않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는 쇼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3경기에서 실점이 무려 14실점을 당하면서 J리그 최다 실점을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수비가 계속해서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나마 쇼난이 올 시즌 가시아보다 나았던 점이 바로 득점력인데 쇼난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리그 19경기에서 25골로 득점 순위가 J리그 공동 6위일 정도로 공격력은 상당히 준수했던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문제는 쇼난이 팀 내 최다 득점 공격수였던 에이스 공격수 마치노 슈토라는 선수가 최근에 독일 분데스리가 2부 리그 홀슈타인킬로 이적이 됐기 때문에 이 마치노 슈토의 공백이 상당히 크게 느껴질 수 있는 쇼난의 공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마치노 슈토 선수가 올 시즌 쇼난에서 리그 9골을 넣으면서 가장 많은 득점을 넣고 있었던 공격 자원이기 때문에 득점력이 굉장히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시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공격력이 너무나 저조한데 주포 공격수 호소야 마오 선수와 플레이메이커 마테우스 사비오 선수가 여전히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그래도 좋은 기억이 있는 것은 지난 4월 첫 맞대결 쇼난전에서 가시와가 2대1로 승리를 거뒀을 때 가시와의 공격 원투펀치인 호소야 마오 선수와 마테우스 사비오 선수가 나란히 득점포를 가동을 했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최근에 가시와가 쇼난 상대로는 상대 전적이 4승 2무 1패 압도적인 우위를 보이고 있다는 점 역시 가시와에게는 호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승무패 36회차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가시와라는 팀이 원체 공격력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최다 득점 패턴이 세컨볼일 정도로 세밀한 공격 작업이 아쉬웠던
가시화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쇼난이라는 팀이 J리그에서 가장 많은 실점인 42실점을 당하고 있고 이 세컨볼 패턴으로만 올 시즌 J리그에서 가장 많은 실점인 8실점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제 아무리 가시화가 빈공을 보여주는 팀이라고 할지라도 쇼난의 허벌창 수비를 상대로는 우당탕탕 세컨볼로라도 득점을 노려볼 수 있는 매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가시화가 그나마 세컨볼 외에 두 번째로 강점이 있는 것이 바로 상대의 수비 뒷공간을 노리는 스루패스 득점 패턴인데 올 시즌 가시화가 스루패스로만 3골을 만들어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쇼난 원정에서 2대1로 승리를 거뒀을 때 가시화가 쇼난의 뒷공간을 허물면서 득점을 이렇게 만들어냈었기 때문에 이 쇼난이라는 팀이 의외로 활동량도 많고 압박 라인 자체가 다소 높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시화가 자랑하는 스루패스 한방 그리고 호소야 마오 선수의 빠른 뒷공간 침투가 나와준다면 충분히 분위기 반전을 노려볼 만한 가시화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쇼난의 최근에 흔들리는 수비력과 주포 공격수 마치노 슈토의 이적에 따른 공격력 누수, 가시화가 최근에 쇼난 상대로 상대 전적에 우위가 있었다는 점을 고려를 한다면 근소하게 홈팀 가시화의 승리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제가 강력하게 무승부까지 추천을 드리는 이유는 가시화가 빈공을 보여주는 팀이고 J리그에서 무승부가 가장 많은 팀이 바로 가시화라는 점, 그리고 쇼난 역시 J리그에서 무승부가 두 번째로 많은 팀이라는 점까지 고려를 한다면 무승부 정도는 충분히 받쳐볼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J리그 골키퍼 선방 통계인데 쇼난의 송범근 골키퍼가 사간도스의 박일규 골키퍼 다음으로 이 선방 지표 면에서 두 번째로 좋은 선방 지표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쇼난이 제 아무리 허벌창 수비를 보여주는 팀이라고 할지라도 가시화의 빈공 앞에서 쇼난의 송범근 골키퍼의 선방쇼가 나와준다면 이 경기는 무승부의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6번 경기는 가시화의 단통 승리로 가는데 투폴 추천으로 승무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미경 분석 일부 마지막 경기는 7번 경기로 들어온 가와사키 대 요코 FC의 경기입니다. 저는 가와사키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식픽 추천으로는 무승부까지 한번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올 시즌 첫 맞대결에서 의외로 요코FC가 5월달 홈 경기에서 가와사키를 상대로 2대1 승리 이변을 연출을 한 바 있습니다. 이 1차전 맞대결 결과가 상당히 중요한 것이 당시에 요코FC가 주포 공격수 오가와 코키 선수가 결장한 상황에서 가와사키를 상대로 승리를 거뒀다는 점인데 이번 경기 역시 요코의 공격수 오가와 코키 선수가 결장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오가와 코키라는 선수가 지난 시즌 2부 리그에서 요코FC가 승격을 했을 때 2부 리그 득점왕을 차지했던 핵심 공격수이고 올 시즌 J리그에서도 6골을 넣으면서 팀 내에서 가장 많은 골을 넣었던 공격 자원인데 이 요코FC의 오가와 코키 선수가 최근에 네덜란드 리그 네이메언으로 이적이 됐기 때문에 이번 경기 결장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요코FC가 의외로 오가와 코키 선수의 공백이 덜 느껴질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미 5월달에 가와사키를 상대로 승리를 거뒀을 때 그 경기에서도 오가와 코키 선수가 결장이 됐었고 이미 지난 6월 11일부터 오가와 코키 선수가 없는 상황에서 꽤 많은 경기를 치르고 있는 요코FC이기 때문에 충분히 오가와 코키 선수가 없는 상황에서의 적응이 끝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가와 코키 선수가 결장한 최근 4경기에서 요코FC가 컵대회에서 2승, J리그 2경기에서 1무 1패를 기록을 하면서 모든 대회 4경기 2승 1무 1패 비교적
좋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의외로 요코FC가 주포 공격수 오가와 코키 선수가 빠진다고 할지라도 전력 누수가 생각보다 적을 수도 있는 매치가 되지 않을까라는 게 풋볼살롱의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가와사키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올 시즌 J리그에서 점유율이 가장 높은 팀인데 주도적인 경기를 하고 있지만 골 결정력 마무리가 상당히 아쉽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용병 공격 자원들인 레안드로 다미앙 선수와 마르시뇨 같은 자원들이 부상으로 이탈을 하면서 최전방에서 피니셔가 부족한 가와사키이고, 실제 통계적으로도 보시면 가와사키가 경기당 평균 기대 득점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1.55골인데 실제 득점이 1.17골로 적기 때문에 세 번째로 떨어지는 골 결정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요코FC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로 떨어지는 골 결정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요코FC 역시 가와사키의 수비를 뚫어내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경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가와사키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홈 경기에서 실점이 원정보다 9골이나 줄어들면서 가와사키가 홈 8경기 중에서 무려 4경기가 무실점을 기록을 했을 정도로 홈에서 수비 집중력이 향상이 되는 팀이기 때문에 가뜩이나 J리그에서 가장 좋지 못한 공격력을 보여주는 요코FC가 주포 공격수 오가와 코키 선수가 이적이 된 상황에서 가와사키 원정에서 득점을 만들어내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경기가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변이 나온다면 무승부가 한계로 보여지는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전히 가와사키의 승리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매치이지만 가와사키가 또다시 경기는 주도하는데 골 결정력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요코FC에게 저득점 무승부로 덜미가 잡히는 그림도 그려지지 않나 싶습니다. 7번 경기는 가와사키의 단통 승리로 가는데 독식 픽으로는 승무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현미경 분석 1부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부에서 나머지 8번부터 14번 경기를 빠짐없이 분석을 해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크나큰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그 누구보다 빠르게 양질의 축구 승무패 프로토 관련 분석 컨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풋볼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